아침 일라디오. 이번 주 들어서 강추위가 벌써 며칠째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한랭 질환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랭 질환, 추위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이죠. 저체온증, 동상 같은 것이 대표적인데요.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집계한 결과를 보니 지난 겨울에 한랭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연령대별로 봤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음주 상태였다고 하네요. 실외 활동을 하다가 증상을 보인 경우이긴 한데요. 드물게는 집을 포함한 실내에서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랭 질환 예방하시려면요, 실내 적정 온도 18도에서 20도 정도 반드시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는 방한용품 챙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계속된다고 하네요. 추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퀴즈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만나보실게요. 노래 힌트와 함께 드리는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나는 맛있는 제철 농수산물 관련 퀴즈인데요. 잘 들어보시고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제 바로 드릴게요. 오늘은 요즘이 한창 제철인 이 채소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채소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채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물로도 먹고 국으로도 먹고 조림으로도 먹고 어떤 요리에서든 정말 다양하게 이용됩니다. 품종뿐만 아니라 부위에 따라서 맛도 쓰임새도 다른데요. 국내 채소 가운데 재배 면적이 가장 넓고요, 생산량도 가장 많다고 합니다. 김장을 담그는 주 재료 중에 하나고요. 삼국시대부터 우리 밥상에 오른 먹거리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왔는데요. 한자어로는 나복이라고 부르네요. 감기 예방, 소화 기능 개선, 숙취 해소, 항암 효과 등 다양한 효능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채소계의 팔방미인이다, 채소계의 강승화다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은데요. 주로 먹는 하얀 부분은 뿌리고요. 줄기와 잎도 정말 맛있습니다. 익히지 않으면 아삭하고 오독거리는 식감이 있는데요. 익히면 또 굉장히 부드러워지죠. 특유의 단맛도 있고요. 국물 요리에 이것을 넣으면 제가 갑자기 목이 잠기네요. 국물 요리에 이것을 넣으면 시원한 맛을 냅니다. 또 국물이 자작한 요리에는 이것을 썰어서 냄비에 깔고요. 주재료와 약불에 익히면 이거 진짜 맛있죠. 맛이 배어서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한 이 채소, 동삼, 겨울 산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산삼보다 구하기도 쉬우면서 아플 때 먹으면 약이 되는 이 음식, 이 채소에 들어가 있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기관지를 보호해주고 기관지 건강에도 좋고 니코틴과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문제 굉장히 길죠? 요즘이 한창 제철인 이 채소는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구수한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그리고 향기로운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에서 두 가지 채소가 떠오른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첫 곡에서는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의 이름을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곡에서는 노래 제목의 첫 글자에 결정적인 힌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힌트송 뮤직 스타트! 좀 알려줘. Come on, 너네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슬퍼도 울지 말아요. 이미 때 늦은 이별인데 미련은 두지 말아요. 눈물을 감추어요. 눈물을 아껴요. 이별보다 아픈 게 외로움인데 무시로 그리울 때 그때 울어요. 이미 돌아선 님이라면 미워도 미워 말아요. 이미 약속된 이별인데 아무 말 하지 말아요. 눈물을 감추어요. 눈물을 아껴요. 이별보다 아픈 게 외로움인데 무시로 그리울 때 그때 울어요. 아, 나훈아 씨의 노래 이 시각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훈아 씨가 깍두기를 안 드신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무시로. 자, 오늘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 밤에 월드컵 조별 예선 3차전 우리 선수들 앞두고 있죠. 우리 축구대표팀에게 응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힘차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들어 보리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쉽고 재미있는 품종 이야기, 기능성 새싹보리 싹이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육종과 윤영미 농업연구사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싹보리 싹이랑을 소개를 할 때 기능성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네, 우리가 보통 보리하면 건강한 곡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흰 쌀밥보다는 보리밥을 즐겨 드시는데 이것은 보리에 베타글루칸이 함유되어 있어서 전분이 당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늦추게 해 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서서히 생성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리밥이 쌀밥보다 혈당을 올리는 상승 속도, 혈당 부하지수라고 하는 GI가 낮습니다. 또한 보리에는 보통 4에서 7%의 베타글루칸이 함유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당으로 전환되는 전분 함량도 적게 섭취되어 당뇨 환자에게는 유용한 곡물입니다. 보리 종실의 이러한 기능성에 싹이랑은 새싹의 기능성 또한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새싹보리 일반 보리와는 어떤 점이 다릅니까? 이 새싹보리는 보리 종자를 15에서 20cm로 싹을 기른 것을 말하는데요. 보리가 싹이 자라게 되면 싹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컬이라는 물질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파이토케미컬이란 물질은 항산화, 항균, 항염증 등의 기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새싹보리의 파이토케미컬 성분으로 색소와 관련된 플라보노이드계의 사포나린과 루토나린, 이 긴 사슬의 지방족 알코올 화합물인 폴리코사놀 등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육성된 싹이랑 품종은 보리 새싹을 키웠을 때 새싹 수량이 많고 새싹의 기능 성분인 폴리코사놀과 사포나린 함량이 높은 품종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몸에 좋다고 말씀하신 이 성분 사포나린과 폴리코사놀 어떠한 물질이고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예, 사포나린은 색과 관련된 플라보노이드계 화합물입니다. 이 보리 새싹에 있는 사포나린은 항산화 활성이 우수하고 혈중 콜레스테롤과 포도당 농도를 낮추며 지방간 감소 효과 및 항균 활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폴리코사놀은 1991년 쿠바 과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사탕수수에서 분리하였는데 쌀겨, 배아, 사과, 보리새싹 등에도 풍부하게 존재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폴리코사놀은 혈청의 지질,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가 있고요. 노화 방지, 세포 보호 효과, 항당뇨, 심혈관 및 뇌질환 보호 효과, 네. 피로 회복 효과, 항산화, 항균, 에너지 대사 촉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에 있는 그 보리에 존재하는 이 물질들은 천연 물질이라는 거, 합성하지 않는 천연 물질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네. 이렇게 천연 물질이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 조금씩 섭취되므로 유해성도 낮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보리 새싹에 대한 기능성을 연구할 때 이 독성 실험도 함께 수행되었는데요. 보리 새싹의 경우 독성이 없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싹이랑 이 품종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싹이랑 품종을 개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새싹보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도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최근까지 보리 품종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식혜를 만드는 데 이용되는 엿기름용, 그리고 보리차용, 맥주용, 그리고 밥에 넣어서 먹는 혼반용 등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네. 새싹용 품종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알보리 1호가 입이 넓고 초기 생육이 좋으면서 새싹 기능성 함량이 높아서 새싹용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새싹 전용 품종은 아니었습니다. 이 새싹보리에 대한 기능성과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새싹 분말, 새싹즙, 환 등의 제품들이 판매되고 이 새싹보리 가루를 우유, 요구르트, 빵, 국수 등의 제품에도 넣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싹용으로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생육 특성도 우수하고 종실 수량이 높은 육성 계통들 중에서 새싹의 기능성분이 많거나 수량이 높은 그러한 계통들을 조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도에 이 종실 수량이 기존 품종보다 높고 새싹 수량이 큰알보리 1호보다 21%나 증수하면서 기능성분 함량도 높은 싹이란 품종을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싹이랑에 대한 이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 기존에도 새싹보리 있었단 말이죠. 이것과는 어떠한 점이 차별화가 된 겁니까? 싹이란 품종은 보리 재배 지역의 지역적 시험에서 기존 품종보다 수량이 더 많았습니다. 네. 종자 생산량이 많아야 새싹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추위에도 강해서 전남, 경남, 전북, 경기도에서까지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새싹 재배를 했을 때 새싹 수량도 높으면서 새싹의 기능 성분인 폴리코사놀과 사포나린 함량도 높은 특성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품종을 개발하다 보면 마치 그 자식을 키워내는 듯한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 이 싹이랑 개발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습니까? 네. 이 싹이랑 품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통 육종을 통해서 개발되는 품종은 10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네. 교배를 통해서 씨앗을 처음 만들고 그 씨앗이 더 이상 변하지 않게끔 파종하고 수확하고 선발하고 하는 작업을 5, 6년 정도 반복하는데요. 네. 이것을 종자의 고정화라고 합니다.
종자가 고정되면 수량성을 2년 정도 확인하고 여러 지역에서 지역 적응성을 2에서 3년 정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생육과 수량이 우수하면서 품질 특성이 우수한 계통을 품종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10년간의 시험을 통해 육성된 계통들 중에서도 품종이 되지 못하고 떨어지는 계통들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대부분의 연구가 그렇듯이 시행착오도 겪으셨을 것 같은데 연구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요? 이 품종 육성할 때 육종과의 선발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 선발을 할 때 계통들을 좋은 것만 선발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뭐 추위에 약하다던가 병에 약하다던가 잘 쓰러지는 것, 그런 문제가 있는 계통들을 먼저 제거하는데요. 네. 이러한 제거 과정이 한 해에도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리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보리가 생육하는 동안 내내 저희가 선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이걸 5, 6년 동안 계속하게 되는데 이 선발하는 과정을 저희가 계속 보지 않으면 그리고 그때 파종 후 싹이 출형하는 정도, 익어가는 시기 등등 계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제거하지 않으면 이 식물체는 기다려주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이 잠깐이라도 놓치게 되면 보리가 익어 있게 됩니다. 아이고, 따라서 선발이 불가능해지고 다음에 이러한 안 좋은 특성이 보이게 되면서 이제 추위에 약한 특성, 키가 크고 쓰러지는 그런 특성의 단점들을 보이게 되면서 이제 저희는 조금 창피한 느낌이 들게 되죠.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저희가 꾸준히 보리를 봐야 된다는 게 그게 좀 어려운 그런 네. 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개발하신 건데 이름 정하실 때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싹이랑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싹이란 품종을 제가 누구랑이란 표현이 나 혼자가 아닌 힘이 되는 존재가 옆에 있다는 느낌으로 새싹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주고 싶어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싹이랑은 새싹용 외에도 보리차용으로도 좋은 품질 특성을 보이고 있어 용도가 두 가지로 이용될 수 있기에 싹이랑 보리차용이랑 랑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2021년부터 이제 종자 분양이 시작이 됐고 빠르면 이제 내년부터 싹이랑 우리 소비자분들이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쉽고 재미있는 품종 이야기, 오늘은 기능성 함량이 높은 겉보리 싹이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육종과 윤영미 농업연구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오늘 밤이네요. 16강 진출을 위한 우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의 도전이 시작이 됩니다. 네, 오늘 밤 12시, 그러니까 토요일 0시가 되겠죠. 네. 우리나라가 포르투갈과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 예선 H조의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포르투갈은 이미 2승으로 16강 진출을 확정지었고요. 우리나라는 포르투갈을 이겨야 가나와 우루과이의 경기에 따라 16강 진출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제 포르투갈전을 앞두고 벌인 훈련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벤투 감독과 선수들은 한데 모여서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 조국 포르투갈을 상대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이번 포르투갈 대표팀은 포르투갈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팀이라면서도 그만큼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걱정은 역시나 부상인데요. 네. 일단 이 수비의 핵 김민재 선수는 이 정상적인 팀 훈련 대신 자전거를 타며 회복에 주력했고요. 손흥민 선수도 부상 악화의 위험을 안고 뛰고 있습니다.
이 황희찬 선수는 정상적으로 팀 훈련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이 벤투 감독은 출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선수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끝났어요. 일본이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일본이 속한 2조의 경기가 오늘 새벽 4시에 치러졌는데요. 네. 일본은 스페인 그리고 독일은 코스타리카와 맞붙었습니다. 그리고 2조의 16강 진출팀은 말씀하신 대로 일본과 스페인으로 결정이 네. 됐습니다. 일본이 스페인을 2대1로 제압을 했는데요. 이로써 죽음의 조로 불렸던 2조에서 조 1위를 차지한 국가는 일본이 됐습니다. 그렇죠. 경기 시작 12분 만에 스페인이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만 일본은 후반 3분 동점골을 터뜨린 데 이어 또 3분 만에 또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독일은 코스타리카와 경기에서 4대2로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스페인과 똑같이 1승 1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만 골득실에 밀려서 2개 대회 연속으로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0시에는 F조 이 크로아티아 대 벨기에, 캐나다 대 모로코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네. F조의 16강 진출팀은 모로코 그리고 크로아티아로 결정이 됐습니다. 벨기에가 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피파 랭킹이 2위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모로코가 캐나다를 2대1로 제압하면서 조 1위로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벨기에는 크로아티아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이로써 16강에서는 일본이 크로아티아와 맞붙게 되고요. 네. 모로코는 스페인과 맞붙게 됐습니다. 자, 월드컵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이어서 사회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관련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네, 오늘로 이 화물연대 파업이 90회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어제 정유업계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 4사와 대한서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준비회의를 개최했는데요. 기름이 품절된 주유소 수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화물연대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말했고요. 이 화물연대가 복귀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를 완전 폐지하겠다라며 이 발언 수위를 더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업무 개시 명령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운수 종사자 여러분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한다라면서 어떤 불법에도 타협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에 앞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 파업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여기에 노사정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이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기획 총파업이라고 비판했고요. 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법 파업이 용인되면 정권 내내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화물연대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국토부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무리한 명령서 송달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도 이 조합원들의 파업 대우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조합원 운행 방해에 대해서는 이 정부의 자극에도 평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비조합원들의 참여가 상당수라면서 정부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봉주 위원장은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은 정말 죄송하다라면서도 그러나 파업권은 약자의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이 타용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도로에서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철도노조 파업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잠정 합의가 타결되면서 철회가 됐군요. 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가 밤새 협상 끝에 임금 인단협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9시부터 예고된 철도 총파업은 철회가 됐고요. 네. 열차는 정상 운행이 됩니다. 양측은 이어진 대화와 협의 끝에 합의를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합의안에는 임금 정액 인상과 투명한 승진 제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2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다고요? 네, 코로나19 그나마 이제 19 이후 그나마 한국 경제를 회복을 이끌었던 무역이 빠르게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어제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0.3%로 집계됐다라고 밝혔는데요. 2020년 3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성장률은 2분기의 절반 이하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수출이 4분기 들어서 아예 감소세로 돌아섰는데요. 11월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14%나 급감을 했는데 지난 10월 2년 만에 처음으로 5.7% 감소한 데 이어 2달 연속 뒷걸음질을 했습니다. 특히 수출 주력 상품인 반도체가 29.8% 줄었고요. 석유화학은 26.5%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도 10월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요. 또 수출 공백을 소비와 투자가 계속 메워줄 가능성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경제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더 크게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회도 어제 곳곳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결국 본회의는 안 열렸네요. 네, 국민의힘 조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구 원내대표가 어제 오전 이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서 이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견해차만 확인하고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원래 어제 예정된 본회의를 통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는데요. 김진표 의장은 본회의 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이 처리할 안건도 없었다라며 만약 본회의가 열렸다면 가장 중요한 현안인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없게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박홍구 원내대표는 이 본회의 일정은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 지도부가 이미 합의를 했고 의장도 공지했던 사안이라면서 이 법사위에 99개의 법안이 59개의 법안이 있는데 네, 법안 처리를 기피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여야는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이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의 이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이 집시법 개정안은 합의 처리를 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예외적 허용도 두지 않고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것, 절대적 금지 방식은 위헌 소지가 높다라고 반대했습니다만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합의된 사안이라면서 이 표결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은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실무진에게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다고요? 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이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등 일선 실무경찰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성민 전 부장과 김진호 전 과장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고요.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실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특수본 측은 타기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특수본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유족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수사 확대를 주문을 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이 어제 경찰 특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길 바란다라며 이 특수본 수사는 대부분 실무진에 집중이 됐지만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참사의 진짜 책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대표로 나선 고 이지한 씨 모친 조미은 씨는 이 조그마한 과실이라도 있는 소방대원이나 경찰관들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위험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도 아무런 안전대책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책임자는 아예 수사 대상에 올리지도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족들은 특히 이상민 장관은 이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책임이 특히 무겁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질을 요구했고요. 또 한 유족은 무릎을 꿇고 여당의 진상조사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네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한 것이라면서 이 특수 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대통령은 그 판단을 수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라면서 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 당시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7,079명이 나왔습니다. 전날보다 만여 명 적고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천여 명 정도가 적습니다. 이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430명으로 전날보다 42명이 줄었고요. 사망자는 62명으로 전날보다 10명 많았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이어가겠습니다. 숲의 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 숲으로 가볼까요? 예, 경기도 과천 서울 대공원에 있는 테마가든입니다. 예,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예전에 네. 한창 잘 몰랐을 때 서울 대공원이잖아요. 이게 되게 헷갈립니다. 이게 하필 근데 과천에 있잖아요. 네네. 청계산 뒤편에. 네. 근데 거기에 대학이 하나 있잖아요. 서울대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서울대 공원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발음 잘못하면은 관계자분한테 지적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서울대공원이다. 예, 서울대공원이죠. 네, 서울대공원이 아니라 서울대공원.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띄어쓰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곳을 오늘 소개해 줄 텐데 서울대공원 테마가든 어떤 곳입니까? 예, 그 소개글을 보면은요, 테마가든 정문에는 아름다운 꽃밭이 있고, 그다음에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요. 안에 들어가서 장미원을 보면은 179종 38,000주의 장미꽃이 피어 있고요. 그래서 각양각색의 색깔 향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 바닥에는 바닥 분수, 원형 분수 이런 물줄기도 만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모란 작약원이 있는데 네. 그 동양의 화려하고 우아한 봄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꽃으로 꾸며진 모란과 작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미원의 장미가 개하기 전에 테마가든을 장식하는 곳이 모란 작약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란은 이제 화중지왕이라고 해서 꽃 중의 왕이죠. 역시 진품명품 하십니다. 예, 의미를 설명해드리면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예. 화중지왕. 네. 모란이 장미가 피기 전에 네. 쫙 이렇게 펼쳐져 있군요. 네. 테마가든이 이제 정문부터 꽃밭이고 장미원 그리고 모란, 작약원 또 어떤 테마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가을이 돼서 국화꽃과 어우러져 느낄 수 있는 가을 경관, 가을엔 국화꽃이 만발해서 휴정원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과, 매실, 감나무 등 유실수를 심어놓은 곳이 있는데요. 고향을 느낄 수 있는 고향정원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래서 저 끝으로 가면은 과천 저수지를 걸을 수 있는 호수변 산책로가 있고요. 여기 참 좋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장미, 모란, 작약, 국화, 사과, 매실, 감나무 사실 이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식물들인데 그곳에 가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그곳에 간 이유는 그 가족 단위로 하는 그 숲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러 갔습니다. 사실은요. 작가님이 이제 숲 해설가 전문가신데 그래도 이렇게 배우러 다니시는군요. 예, 부족한 게 아직도 많아가지고요. 네. 시간이 되면 열심히 배우러 다니는데요. 이 숲에서 하는 체험 교육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저는 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무, 풀, 새, 곤충을 말로 하는 숲 해설을 주로 하는 거고요. 네. 다른 하나는 주제를 정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체험을 통해서 그 주제를 오감으로 느끼고 갈 수 있는 숲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듣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고 직접 좀 느껴보는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은 오늘 소개하고 있는 테마가든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보시고 어떤 걸 배우게 되셨나요? 예, 제가 배웠다는 거는 그 숲 활동을 오랫동안 하신 숲 해설가 선생님이 그 많은 가족들과 함께 1시간 40분 동안
체험하는 걸 제가 도우면서 네. 사진도 좀 찍어드리면서 보고 느낀 건데요. 이날 주제를 보니까 참 좋은 가을 숲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을 숲이 좋은 거를 가족들이 함께 느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더 깊이 느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참 행복해지는 그런 테마인 것 같은데 참 좋은 가을 숲 이거를 이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체험을 하게 했다는 말씀이신 건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 숲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 보니까 이건 숲 해설가 아니라 레크레이션 강사가 되어야 한다. 체험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처음에 하시는 거 보니까 왜 동대문을 열어라. 남대문을 예. 열어라. 예.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을까 말까. 네, 문을 닫아야 됩니다. 예. 요거 했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개사를 했더라고요. 개사를 했습니까? 그래서 개사를 한 거 보니까 숲대문을 열어라. 나무를 심어라. 나무가 많아지면 숲이 커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사를 해서 놀이를 하는 거였는데요. 아이들이 참 좋아했겠네요.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주로 초등학생이고 부모님이 함께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다 이렇게 팔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걸리면 재밌죠. 그 모이는 거에서 사람이 많이 걸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있으니까 네. 점점점 하나의 작은 가족에서 큰 가족, 나무 몇 개에서 큰 숲으로 되는 이런 거를 직접 놀이를 통해서 느끼게 하는 그런 놀이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놀이도 좀 방식을 바꿨네요. 사실은 아이들이 이게 문에 잡히면 막 울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숲이 된다고 같이 손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더 잡혀서 네. 더 어우러지는 걸 좀 더 기쁘게 하는 큰 하나의 숲이 된다. 이런 놀이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참 좋네요. 근데 어쨌든 이 놀이를 하려면은 노래도 불러야 되고 동작 시범도 보여줘야 되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레크레이션 시간 같아요. 예, 그래서 깜짝 제가 놀랐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보니까 나무에 끈을 묶었다가 하나씩 빼는 놀이도 있었고 나무판에 거품을 내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나뭇잎을 저어가지고 한지에 붙여서 스프레이를 뿌려서 줄에 걸으면은 그다음 햇빛이 비추는 데 걸으면은 완전 예술 작품이 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마지막에 햇님 밧줄 놀이라고 하는 걸 봤는데요. 이 부모님들께서 밧줄을 잡고 그 안에다가 아이를 앉힙니다. 그 아이가 하늘을 보면 해를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 밧줄로 위로 올려가지고 아이들이 하늘로 붕 뜨는 이런 걸 보고 나서 예. 저 같은 허리가 이렇게 좋지 않은데요. 그 강사님이 계속 아이를 올리는 거 보고 저는 일단은 좀 보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배우러 갔는데 몸을 하도 많이 쓰길래 나는 그냥 말로만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오셨단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생각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주로 걸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프로그램은 중간중간 그 선생님께 나무 해설도 하셨는데요. 더 많은 부분은 체험에 많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제대로 하려면은 다시 그 몸 좀 단련시켜야 하고 네. 그래서 말로 하는 해설에 집중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년에 일단은 저도 체험을 좀 섞은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거기서 해보긴 했습니다. 운동하셔야죠. 예, 맞습니다. 걷기는 예. 많이 걸으시잖아요. 걷기는 많이 걷습니다. 예. 예. 그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근데 아이들이 움직이는 게 어른들이 보는 거하고 자녀분을 키워보시니까 알죠. 엄청나죠. 엄청 예. 빠르고. 네. 예. 어떻게 그 아령이라도 제가 하나 드릴까요? 집에 있는데. 집에는 있는데 다시 먼지 닦고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숲 해설도 하시고 숲 프로그램도 하시는 내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식물 만나볼까요? 예, 먼저 그 배움의 기회를 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네. 그 프로그램 시작 전에 잠깐 시간이 나서 제가 테마가 든 정문 앞에 꽃밭을 살펴봤는데요. 분홍빛 꽃이 너무 예뻐서 다가가니까 큰 꿩의 비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름이 큰 꿩의 비름, 뭔가 책 이름 같기도 하고 식물 같지는 않고 그죠? 예. 여러 가지 상상이 되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여의도공원에서 봤거든요. 예,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큰 예. 꿩의 비름 소개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큰 꿩의 비름은 정원 그 식물로 굉장히 많이 심고요. 그러니까 꿩의 비름 중에서 좀 크다. 그래서 큰이 붙었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된 꿩의 비름은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이 꿩을 연상시킨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흔한 하나의 살이 프린트 쇠비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연상시켜가지고 큰 꿩의 비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이 꿩을 연상시켜서 큰 꿩의 비름이다. 좀 더 소개해 주실까요? 예, 그
그래서 이 전문가를 찾다 보니까 유튜브에 이걸 소개한 내용을 봤는데요. 네. 말씀을 드리면은 큰 꽁의 비름은 월동을 되게 잘하고 키우기 쉬운 멋진 꽃으로 추천을 한다. 그러니까 높이가 30에서 70cm 정도만 자라는데요. 네. 이번 표현이 비가 오나 폭풍이 부나 흐트러짐이 없이 단아하고 깔끔하면서 꽃이 피면 화려한 멋이 있는 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큰 꽁의 비름은 봄부터 꽃망울이 맺히기 전까지는 다육이 잎을 보면은 맞아요. 다육이 닮은 잎풀이가 소복해서 다육이의 느낌이 나는데 6월부터 꽃대를 올리고 9월까지 꽃망울이 맺힌 상태로 있는데 꽃망울이 바글바글 맺혀 있는 모습이 꽃송이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 핵심은 제가 보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깔끔한 모습으로 고급진 꽃밭을 만들어주니까 이 큰 꽁의 비름은 가성비가 좋은 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정원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한번 고려해볼 만한 큰 꽁의 비름이란 식물이었습니다. 예. 다른 식물도 만나볼까요? 예, 털별꽃 아제비입니다. 털별꽃 아제비. 아제가 들어가니까 왠지 저를 부르는 것 같은 진숙한 느낌이 있습니다. 식물은 아제를 좀 다르게 쓰는데요. 그래요? 예,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먼저 별꽃이라는 게 있겠죠. 별꽃인데 봄에 주로 꽃이 피는 석촉과 인연생 풀인데요. 네. 이렇게 봄에 피는 별꽃 종류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꽃 모양이 별 모양을 닮아서 별꽃이고요. 털별꽃 아제비는 별꽃과 비슷하지만 가을에 피는 국화과 한해살이 풀. 그러니까 종이 달라서 아제비가 붙는데요. 그러니까 아저씨 사투리가 아제비가 되는데 네. 식물에 쓰일 때는 원래 식물보다 모양이 좀 비슷해서 일단 아제비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털이 붙은 것도 있고 털이 별로 없는 것도 있는데 네. 털이 별로 없는 별꽃 아제비가 있고요. 네. 털이 많은 털별꽃 아제비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역시 이게 식물에 대해서 알려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잡해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털별꽃 아제비는 길가나 빈터 어디에서 잘 자라고요. 키는 작고요. 농사에 아무 도움도 안 돼서 혹은 밭에 막 쓰레기처럼 널려 있다 해가지고 이 아름다운 꽃을 쓰레기 풀로도 부른다고 합니다. 농부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되고 예. 치워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불렸나 봐요. 제가 깜짝 놀랐고요. 네. 그래서 이 털별꽃 아제비의 원산은 열대 아메리카. 1970년대에 가축 사료 혹은 태비오를 들은 외래 식물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 자라는 이 털별꽃 아제비는 아까 말씀드린 가을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 자세히 보면은 국화과 꽃처럼 되게 이쁘게 많이 피어 있고요. 한 유튜버께서 이 털별꽃 아제비를 뜯어가지고 네. 점심상에 올려놨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로 익히지 않는 걸 그냥 올려놨고 데친 것도 올려놨고 된장을 넣어서 끓인 거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식물로 세 가지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점심을 드셨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먹을 수도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서 이분이 밭에서 기르는 작물보다 씨 뿌리지 않은 잡초가 훨씬 더 생명력이 강하고 벌레도 먹지 않고 맛도 좋으네요. 이런 말씀을 그 유튜브에서 제가 봤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숲 프로그램도 제가 좀 건강을 더 다져서 네. 도전을 해야겠다는 마음도 들었고요. 네. 내년에는 야생초도 한번 제가 직접 뜯어서 네. 반찬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너무 좋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 요거 잘 씻어서 드셔야 됩니다. 예, 논밭 주변에 야생초라든지 이런 것도 약을 뿌리시기 때문에 약을 뿌려서.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것도 제가 작가님 건강 생각해드려서 하는 말씀입니다. 건강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 오늘은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테마가든을 둘러봤고요. 그곳에서 만난 큰 꽁의 비름과 털별꽃 아제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오늘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정답 알려드릴게요. 문제가 굉장히 쉬웠죠. 오늘의 정답 바로 무입니다. 무는요 더위에 약하고 서늘한 기후에서 가장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무는 당분이 많고 조직이 단단해서 어떤 요리를 해도 좋은 맛이 나는데요. 맛있는 무를 고르는 방법 일단 들어봐서 묵직하고 잎이 푸르고 단단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초록빛을 띤 부분이 많을수록 달고 아삭한 식감을 낸다고 하니까요. 군침이 도네요. 제철 무 잘 골라서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힌트송이요. 아까 너 이즈 먼들 부른 그룹 이름이 마마무였고요.
나훈아의 무시로가 노래로 나왔었죠. 예, 그래서 답은 무였습니다. 2604번님 정답 무, 경상도는 무시라고 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5005번님 무 먹고 나서 트림 안 하면 산삼보다 효과가 좋다고 하지요. 9271번님 정답은 무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우리 대표팀 선수들 응원하는 글들 보내주셨는데요. 웰빙 혼합 작곡 세트 2604번님 모바일 커피 쿠폰은 5005번님과 9271번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선수들 월드컵 16강을 진출할지 말지 결정되는 경기가 있는데요. 부디 승리하기를 제가 또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이선영 아나운서가 인사드리겠네요. 저는 아나운서 강승호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